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경산에 사는 69살 김정자라고 해요.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날따라 공기가 무척 무겁더군요. 늦가을 찬바람이 창문 틈새를 파고들어 발목을 스쳤고 거실 구석에 굴러다니던 낙엽이 달그락거렸죠. 주전자에서는 뽀글뽀글 김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그 소리만 집안을 메우더라고요. 저는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왔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결국 그 아이는 제 몫이 되더군요. 엄마, 맞벌이라 애 맡길 데가 없잖아. 엄마밖에 없어. 아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는 내 팔자야 하고 한숨을 내쉬었지만 거절은 못했죠. 갓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차갑고 작은 발이 제 팔을 스치며 파르르 떨리던 순간 아직도 생생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쌓였고 해마다 더해졌습니다. 첫 걸음마를 뗄 때도 제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고 첫 유치원 발표회에 가서 손뼉 쳐준 것도 저였지요. 부모가 챙겨야 할 순간들을 다 제가 대신 지켜봤고 그래서인지 손주는 제 아이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아니, 목숨 같은 존재였다고 해야 맞겠죠.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손주가 제가 피땀 흘려 키운 그 아이가 저를 고발했거든요. 경찰서에서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귀를 의심했죠. 김정자 씨 맞으시죠? 손주분이 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 소리가 울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요. 물방울이 발등에 튀었는데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은 건 제 가슴이었고 그랬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더라고요. 경찰서라는 곳은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발걸음조차 할 일이 없는 곳이었어요. 범죄랑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그곳에 불려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형사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서늘하더군요. 김정자 씨, 출석 요구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나와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는데도 몸이 떨렸고 눈꺼풀을 감으면 손주의 얼굴이 아른거리더라고요. 작은 손으로 제 목을 끌어안으며 할머니 사랑해요 하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던 저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차갑게 빛났고 하얀 벽은 저를 짓누르는 듯 했죠. 형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더니 말하더군요. 손주분 진술에 따르면 어릴 적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 아이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어요. 먹을 게 없어도 손주 입에 먼저 넣어줬고 입을 옷이 없어도 제 옷을 줄여서 입혔지요. 학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차올라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형사는 무표정하게 메모만 하고 있었고 제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군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끔은 꾸짖은 적도 있었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길래 혼을 낸 적이 있었고 공부하기 싫다고 대들 때는 손바닥을 때린 적도 있었어요. 그게 다 사랑이라 믿었고 제대로 사람 만들고자 한 행동이었지요.
그런데 그게 학대로 둔갑해버리다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더 황망한 건 제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조사에 동행했는데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형사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도 어릴 적 엄마한테 많이 맞으면서 컸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혹시 손주도 같은 상처를 받은 게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은 날 의심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밥 먹을 때 내가 굶었고 네가 대학 간다고 할 때 땅 팔아 학비를 냈고 네가 집 사겠다고 할 때 내 전세금을 빼줬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조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참혹했어요.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넘쳤고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칼로 도려낸 듯 쓰라렸지요. 내 손주는 저 아이들처럼 행복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나를 고발한 원수가 되어버렸으니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 귀에도 소문이 들어갔는지 시선이 달라지더군요.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이 귓속말로 저 집 김할머니 손주한테 고발당했대 하고 수군거렸고 예전엔 인사 잘하던 사람들이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기도 했지요. 그 순간 땅이 꺼져버렸으면 했고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했고 제 억울함은 꼭 풀어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사무실에 앉아 제 사정을 다 털어놓았더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억울하신 마음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합니다. 손주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니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보살핀 흔적을 차근차근 모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희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저는 서랍 속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손주와 함께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던 사진, 운동회에서 함께 뛰던 사진, 병원에서 손을 잡고 있던 사진, 그 모든 순간이 제 사랑의 증거였지요. 이 아이가 나를 고발했지만 그래도 내가 손주를 키운 건 사실이고 사랑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목이 메고 눈물이 흐르더군요. 며칠 뒤 저는 결국 재판에 서야 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이제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법정에 서야 하니 하는 생각에 억울함이 목을 틀어쥐더군요. 변호사는 저에게 서류처를 내밀며 차분히 말했죠. 어머니,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싸우셔야 합니다. 손주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키워온 세월의 증거들을 하나씩 내보이셔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밤마다 서랍을 뒤졌어요. 옛날 사진 앨범, 병원 진료 기록, 학교에 제가 대신 서명한 가정통신문, 손주가 어릴 적 제게 쓴 삐뚤빼뚤한 손편지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 억울함을 풀어줄 무기라 믿었지요. 손주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나 아플 때 약 챙겨줘서 고마워요. 할머니 없으면 난 어떻게 살까? 그 글씨를 다시 읽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재판 당일 법정은 낯설고 서늘했어요.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들 무표정했고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되는 듯한 시선이 꽂히더군요. 앞에는 판사가 앉아 있었고 오른편에는 검사가, 왼편에는 제 변호사가 자리했지요. 그리고 정면에 손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때는 제 품에서 잠들던 아이, 제 손을 잡고 놀이터를 뛰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저를 고발한 증인으로 앉아 있었죠. 눈이 마주쳤는데
손주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검사가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어린 시절 지속적으로 때리고 욕을 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할머니는 저를 자주 혼내셨고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지요. 아니야, 나는 널 위해서 그랬던 거야. 나쁜 길로 빠지지 말라고, 제대로 크라고, 그래서 혼을 낸 거였어. 내가 널 쫓아낸 게 아니라 네가 문을 박차고 나간 거잖아.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하지만 판사는 제게 차분히 앉으라고 손짓했지요. 손주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사랑한다면서도 늘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너는 아버지처럼 밖에 나가도 쓸모없는 놈 된다고 했고, 내가 널 키우지 않았으면 너는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자 제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분명 저는 그 말을 사랑으로 했지요.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 분발하라고 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의 마음에는 칼이 되었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검사의 질문이 끝나고 변호사가 제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꺼내 보였어요. 여기 이 사진을 보세요. 손주가 5살 때 제 품에 안겨 생일 축하 노래 부르던 사진이에요. 여기 이 편지에는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이 아이를 학대했다면 이런 편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목숨을 다 바쳐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말을 이어가면서도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일어서더군요. 억울함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손주에게 서운함이 쏟아져 나왔지요. 네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니? 네 부모가 널 내팽개쳤기 때문이야. 네 엄마 아빠는 널 책임지지 않았고 내가 대신 키웠어. 그런데 너는 날 고발해.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 순간 손주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마치 속으로 무언가를 외치고 싶지만 참는 듯 보였지요. 재판장은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고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발걸음이 청은망은이었어요. 한쪽에서는 기자들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저를 찍고 있었죠.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희망이 스며들더군요. 손주의 눈빛, 그 떨림 속에는 분명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법정을 나서던 그날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듯 했죠.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는데 그 바람이 제 뺨을 때리더군요. 그 바람 덕분인지 머리가 잠시 맑아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곧 몰려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눈을 부시게 했고 귀에는 학대 할머니, 손주 고발이라는 단어가 날카롭게 꽂혀 들어왔지요. 그 순간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숨이 막혔어요. 마치 온 세상이 저를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았죠. 변호사가 급히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기자들은 자극적인 말만 뽑아내려는 사람들이에요.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제 속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허전해서 옛날 앨범을 또 꺼내봤지요. 사진 속 손주는 늘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어릴 적 미끄럼틀을 타며 환하게 웃던 모습, 제 등에 엎여 잠든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양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던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살아나더라고요. 저 아이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게 됐을까? 그 질문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칠 뒤 예고도 없이 아들이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풍겨왔지요. 아들은 거칠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좀 그만하지 그래요? 애한테 잘못한 거 인정하고 합의하면 되잖아요. 돈 좀 내주고 사과하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일을 키워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니? 네 자식은 내가 키웠고 네가 집 나가 술 먹고 사고 칠 때 내가 다 막아줬어. 그런데 이제 와서 돈으로 끝내자고? 네가 아버지 맞긴 하니?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가 이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나도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애라고요. 엄마가 애한테 한 말, 한 행동. 그게 애한테 평생 상처로 남았대요. 엄마는 그걸 몰랐어요? 그 소리를 듣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저는 분명 사랑한다고 했고 잘 되라고 했고 버릇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상처로만 남았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다 창문을 열었더니 어둠 속에서 이웃집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리가 마치 제 속에서 웅궁거리는 울음 같았어요. 결국 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손주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얘야, 할머니가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단다. 내가 미처 몰랐구나. 너에게 내 말이 칼이 되었다는 걸. 네가 겪은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게. 다만 네가 내 진심을 언젠가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한다. 글씨가 눈물에 번졌고 종이는 눅눅하게 젖어버렸지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손주 쪽 변호사가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손주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아이를 대면할 기회가 온 거였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만나면 나를 더 미워한다고 하면 어쩌지. 그 두려움이 목을 조르더군요. 약속된 날 작은 상담실 같은 방에서 손주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제 앞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어요. 그러나 눈빛은 어디선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먼저 입을 뗀 건 손주였어요. 할머니, 어릴 때 할머니가 해준 것들 다 기억해요.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학교에도 데려다 줬죠. 근데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들, 그게 너무 아팠어요. 친구들 앞에서 넌 꼭 네 아버지처럼 될 거다라고 말했을 때 전 땅속에 꺼지고 싶었어요.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손주가 눈을 치켜들며 말했죠. 할머니, 저는 학대를 당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혼란스러워요. 정말 할머니가 날 미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랑해서 그랬던 건지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얘야, 나는 널 단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내 부모가 널 버렸을 때 내가 널 안고 살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넌 내 전부였어. 다만 내가 너무 서툴렀던 거지. 미안하다, 얘야. 손주도 눈물을 글썽겼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대화는 잠시 침묵으로 이어졌고 서로의 울음만이 방 안에 가득 메아리 쳤지요. 그날 대면 이후 제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켜졌어요. 아이의 눈빛 속에서 분명 갈등과 혼란이 동시에 보였거든요. 저를 완전히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여전히 저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걸 느꼈지요. 하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저를 학대범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이웃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러 갔을 때 어떤 아줌마가 제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저게 그 손주 고발당한 할머니라잖아.
순간 발걸음이 얼어붙었고 손에 쥔 채소 봉지가 땅에 떨어지더군요. 사람들의 시선은 제 살을 베는 칼 같았지요. 그럼에도 저는 버텼어요. 왜냐면 언젠가 손주가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손주와의 첫 대면이 끝난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수십 번이고 그 아이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 속에서도 분명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저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지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기사에 올라온 제목은 제 가슴을 또 한 번 무너뜨렸어요. 손주 학대한 할머니, 피해자와 대면, 눈물쇼인가 진심인가. 제 사진이 기사에 덩그러니 붙어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던 제 모습이 그대로 박혀 있더군요. 사람들은 댓글로 손가락질했어요. 늙은 사람이 다 착한 줄 알았더니 저런 사람이 있으니 애들이 불쌍한 거지. 연기 잘하네. 눈물로 동정심 끌려는 거지 뭐. 그 글들을 읽다 보니 눈앞이 핑 돌고 머리가 띵해졌어요. 세상에 제가 손주를 위해 희생했던 세월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저 기사 한 줄,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부정당하고 말았지요. 며칠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날은 손주가 증언대에 서는 날이었죠.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법정 안에서 손주는 또박또박 말했지요. 할머니는 저를 때린 적도 있고 심하게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무섭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때의 상황이 떠올랐지요. 맞아요. 한 번은 매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다 순간 화가 치밀어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때렸던 기억이 있었어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며 훈육하려 했던 건데 그게 아이에게는 두려움으로만 남았던 거였죠. 법정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이 역시 학대했네 라고 말하는 듯 했지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잘 되라고 그랬던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홀로 집으로 돌아와 무너져 내렸어요. 밤새도록 과거가 떠올라 눈물이 멈추질 않았지요. 아이를 처음 데려왔던 날, 가난한 집 형편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불을 사서 덮어주던 기억, 아이 손을 잡고 병원 응급실을 뛰어가던 기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친구들 사이에서 당당히 서 있던 그 모습, 그 모든 게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추억이 지금은 아이의 입에서 학대라는 단어로 변해버린 거였죠. 며칠 후 뜻밖에도 손주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녁 무렵 낯선 기척에 문을 열자 손주가 서 있었지요. 할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로 마주 보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손주가 입을 열더군요. 할머니, 저도 헷갈려요. 할머니가 절 괴롭힌 건지 사랑해서 그랬던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요. 근데 왜 항상 저한테 아버지 얘기를 꺼냈어요? 왜 자꾸 넌 네 아버지처럼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입에서 무심코 나왔던 그 말, 그게 아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던 거였죠.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지요. 얘야, 그건 정말 잘못한 거다.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말라고. 넌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그게 내 바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손주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할머니 말이 제 귀에는
너도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다로 들렸어요. 그래서 늘 증명하고 싶었어요. 난 아버지랑 다르다고. 그 말을 들으니 제 심장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한다고 했던 말들이 결국 아이의 영혼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던 거였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주의 마음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는 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얘야, 할머니가 앞으로 네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겠다. 대신 내 얘기를 들어주마. 네가 하고 싶은 말, 네가 품어온 마음 다 말해다오. 손주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금세 굳어지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서는 손주의 뒷모습은 어딘가 슬퍼 보였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손주에게 편지를 썼어요. 직접 전해주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다해 썼지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네가 내 삶의 이유였다. 그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하며 손주에게 닿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판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검찰 측은 제 과거를 하나하나 들춰내며 저를 몰아붙였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손주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손주를 키웠다. 그런 말들이 쏟아질 때마다 제 존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했죠. 이웃들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면 피하는 사람들, 인사하던 이웃도 모른 척 지나쳤지요. 외로움이 사무쳤고 마음은 점점 깊은 구덩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나타난 건 뜻밖에도 변호사였어요. 어머니,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손주가 완전히 등을 돌린 게 아니에요. 그 눈빛을 제가 봤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에 작은 불씨를 지펴줬지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법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싸움은 손주의 마음을 되찾는 거구나. 손주와의 대화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특히 중요했어요.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라며 제가 손주에게 했던 말들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거든요. 넌 네 아버지처럼 될 거야. 그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제 것이었지요. 차갑고 단호한 톤으로 내뱉은 그 말이 사람들의 귀 속에 들어가자 방청석은 술렁거렸습니다. 재판부도 잠시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저는 변호사의 팔을 꼭 붙잡고 속삭였어요. 어떡하지요? 저 말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다급하게 답했지요. 괜찮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주가 증인석에 앉아 눈을 피하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낯설어 보이던지요. 분명 제가 기저귀 갈아주고 밥을 먹이고 학원비를 벌려고 허리가 휘도록 일할 때 옆에 있던 그 아이인데 지금은 저를 적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손주가 중학생 시절 몰래 담배를 피우다 들켰을 때 제가 얼마나 화를 냈던지요. 내 아버지 꼴 나고 싶냐? 정신 차려라. 그때 아이는 울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저는 그저 훈계한다고 생각했는데 손주 마음속에는 그 말이 상처로 남았던 겁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내가 너무 서툴렀구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은 날카로웠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사람이 제 앞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지요. 수년간 소식조차 없던 아들이 법정에 나가겠다며 나타난 겁니다. 그 얼굴은 초췌했고 오랜 방황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 아이를 책임졌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떠넘기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 목소리에 저는 차마 뭐라 할 수 없었지요. 원망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저 또한 아이를 비난하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죠. 내가 나타나 준 것만으로도 됐다. 이제라도 손주 옆에 있어라. 아이가 흔들리고 있더구나.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증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는 제게 부족한 아버지를 대신해 제 아이를 키워주셨습니다. 저를 대신해 희생하셨죠. 물론 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손주를 잘 되게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건 바로 저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또 다른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지요. 손주도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이름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제 아들의 과거 전과와 방탕한 생활을 들춰내며 그의 증언의 신빙성을 깎아내렸어요. 본인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걸 어머니에게 떠넘긴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가정 불화와 방임에 있던 거죠. 그 말에 제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요.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아들을 붙잡고 말했어요. 이제 와서 네가 욕먹는다고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건 손주의 마음이다. 끝까지 옆에 있어라. 그랬더니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엄마, 나도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늦게 깨달아 죄송합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손주를 만났습니다. 아들은 함께 오기를 주저했지만 저는 손주를 꼭 만나야겠다고 했지요. 손주는 여전히 경계하듯 앉아 있었지만 아버지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조금은 풀린 듯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너한테 참 많은 상처를 줬구나. 매도 들고 말도 날카롭게 하고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하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그 모든 게 널 버리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단 걸. 손주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전 아직 헷갈려요. 사랑받았던 건지 억눌렸던 건지 마음속에 두 감정이 동시에 있어요. 그 말은 제게 희망이자 절망이었어요. 희망인 건 아직 완전히 등을 돌린 게 아니라는 거고 절망인 건 아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법정 판결보다 마음의 판결에서 끝나겠구나. 손주가 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게 마지막 결과일 테지요. 그리고 며칠 후 재판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있었고 재판부는 선고일을 한 달 뒤로 잡았어요. 그날 법정을 나서는데 손주가 제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 짧은 눈빛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었습니다. 원망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아무튼 분명 흔들림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다짐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 손주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나는 끝까지 내 마음을 전하리라. 그날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온종일 법정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검사가 제 목소리를 틀어놓고 내 아버지 꼴 난다는 말만 반복했던 장면이 귀에 맴돌았지요. 그 말이 제 삶 전체를 단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만 보였을까? 아이를 괴롭히고 억누른 사람으로만 남았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뒤척이다가 눈을 감으면 손주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첫 돌잔치에서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 초등학교 첫날 긴장해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아이, 학예회에서 서툴게 노래 부르며 저를 찾던 눈빛,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때마다 제 가슴이 죄책감으로 쿵쿵 내려앉았지요. 다음 날 아침, 낡은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주름이 깊게 파이고 눈빛이 흐려진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손주한테 원망만 남기고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밀려오더군요. 그때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수십 년간 소식이 없던 제 아들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알지만 미안합니다. 그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듯 올라왔어요.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서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말했지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서 내가 이 고생을 다 했잖니. 네가 아버지 노릇을 했어야 했는데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도망쳤고 엄마는 대신 짐을 지셨죠. 그런데 이제 그 짐이 손주를 무너뜨린 거 아닐까요? 결국 모든 원인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다가도 제 앞에 무너져 있는 아들을 보니 그저 안쓰럽고 또 안타까웠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네 잘못도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다. 손주 마음이 어떻게든 돌아와야 한다는 게 더 급한 거야. 지금이라도 아버지로서 서줘라. 내 아이가 흔들리고 있다. 며칠 뒤 아들은 용기를 내 법정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법정 안은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아들은 증인석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고 이렇게 말했지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한심한 아버지였고 무책임했죠. 그래서 제 어머니가 제 아들을 대신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 대신 그 모든 걸 감당하셨으니까요. 그 말이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그래, 이제라도 네가 아버지답게 서주는구나. 하지만 검사는 바로 방역했어요. 증인은 과거 수차례 전과가 있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은 이력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검사의 말이 끝나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아, 이제 와서 네가 욕먹는 게 무슨 대수겠니? 끝까지 손주 옆에 있어주기만 해라.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서서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손주를 되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손주 마음이 너무 멀리 가버린 건 아닐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죠. 희망은 있다. 아이가 아직 흔들리고 있더구나.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야. 마지막까지 함께 붙잡아야 한다. 며칠 후 손주와 마주 앉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침묵으로 지켜보았고 저는 조심스레 손주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얘야, 할머니가 너한테 참 많은 상처를 줬다. 매를 들고 심한 말도 하고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하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그 모든 게 너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걸. 손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말이 거짓말 같진 않아요. 근데 아직 헷갈려요. 제가 사랑받았던 건지, 억눌렸던 건지, 두 감정이 동시에 있어요. 그 말은 제게 희망이자 절망이었지요. 희망인 건 아직 완전히 마음을 닫지 않았다는 거였고, 절망인 건 상처가 너무 깊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의 손등을 살짝 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조용히 손을 빼내더군요. 그 짧은 움직임이 제 마음을 또다시 베어내는 칼날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누구라도 좋습니다. 제발 이 아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아이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눈물이 베개를 적셨고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그저 중얼거리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부가 최종 선고일을 잡았다는 통지가 도착했어요. 한 달 뒤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이었죠. 그날 우편물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콩콩 뛰었고 손이 떨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손주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나는 끝까지 내 마음을 전하겠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최종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아들과 저는 매일같이 손주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든 아이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우리 둘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늦게나마 아버지답게 움직이려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몰래 아이를 지켜보다가도 혹여 부담이 될까 싶어 다가가지 못하고 돌아오곤 했지요.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아버지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애가 받아줄까 두렵습니다. 아들의 한숨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저 또한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네가 이제라도 옆에 있어주는 게 중요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이 마음에 작은 균열이라도 남아있잖니. 그렇게 서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동네 작은 공원에서 손주와 마주쳤습니다. 아이 옆에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를 본 순간 손주의 표정이 굳어버리더군요. 저는 다가가려다 멈칫했어요. 얘야, 잠깐만 보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손주는 차갑게 말했어요. 여기서 왜 이래요? 저 따라다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안하다. 그냥 네 얼굴만 보고 싶어서 그랬다. 저는 그 말만 겨우 뱉고 발걸음을 돌렸지요. 뒤돌아서는 순간 손주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쟤네 할머니라며 왜 저렇게 집착해? 그 소리가 제 등을 찔러대는 바늘처럼 아프더군요.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원망만 받아야 하지. 눈물이 쏟아졌고 한동안 숨이 막히더군요. 그때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엄마, 포기하지 맙시다. 아직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재판에서라도 마지막 마음을 전해 보셔야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마지막까진 해야지. 그래야 후회가 없을 테니까. 드디어 선고일 전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전에 없이 많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한 가족의 비극을 구경하려는 듯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쏠려 있었지요. 저는 증언대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내 손주야, 너도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겠지. 할머니가 너한테 상처 준 거 사실이다. 매도 들었고 거친 말도 했지. 네가 울 때 외면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널 버린 적은 없었다. 내 부모가 없을 때 네가 세상에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나는 발버둥쳤다.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네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그랬다.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판사도 잠시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더군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네가 날 고발한 것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몸부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까지 나를 향해 소리칠 이유가 없지 않겠니? 할머니가 널 힘들게 한 거 평생 갚으며 살겠다. 그러니 제발 미움만 남기지 말아다오. 그 순간 손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법정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그러나 검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어요. 피고인의 말은 결국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고통은 사실이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건 자유와 해방이지 다시 올가매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주가 보여준 흔들림이 제게 마지막 불씨가 되었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 아이 마음은 완전히 다치지 않았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죠. 재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오늘 보았습니다. 아이가 눈물을 참더군요.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지요. 그래, 우리 아직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네가 진짜 아버지로서 나서야 한다. 그게 마지막 열쇠다. 며칠 후 손주가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이는 말없이 들어와 앉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도 헷갈려요. 미운 것도 사실인데 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왜 제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 질문은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얘야, 내가 부족했어.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지.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했고 엄격함이 보호라고 오해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다. 너는 내 삶의 전부였다는 걸. 손주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도 아직 마음이 정리 안 돼요. 할머니를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괜찮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네가 행복했으면 한다. 그것만이 내 마지막 바람이다. 그날 밤 손주가 돌아간 뒤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더군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 판결이 내려지면 모든 게 결정되겠지. 하지만 적어도 오늘 아이가 내 집에 왔다. 그게 나에겐 기적이다. 드디어 판결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한숨도 이루지 못했지요. 창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제 불안한 마음을 대신하는 듯 흘러내리더군요. 아들은 아침부터 법정에 갈 준비를 하며 제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손주 녀석, 아직 마음이 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를 보여줄 겁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두려움이 되었어요. 아니면 그 아이가 나를 완전히 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거든요. 법정하는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언론 기자들까지 와 있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져 나오더군요. 마치 한 가족의 붕괴를 세상 사람들이 구경거리 삼아 즐기는 듯했죠.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 자리에 앉자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인의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피해자의 최종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순간 법정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손주에게 향했죠. 아이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떨리고 있었어요. 판사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피해자, 이 자리에 나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세요.
강요받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언대 앞으로 나왔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눈물이 이미 차올라 앞이 흐릿해졌지요. 저 사실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손주의 첫마디에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때린 것도 무섭게 혼낸 것도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숨이 막히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제 마지막 저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어른거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법정에서 울면서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던 거죠. 저를 올가맨 게 아니라 지키고 싶었던 거라는 걸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 말에 방청석에서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도 울음을 참을 수 없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손주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종이를 구겨 손에 쥐고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벌을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로 바라는 게 있어요. 이제라도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해요. 무조건 맞추라고 하지 말고 제 말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도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간절히 원하던 소리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물 범벅된 얼굴로 외쳤지요. 얘야, 이제라도 네 말 들을게. 네가 웃을 수 있다면 뭐든 하마.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마라. 판사가 조용히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시켰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순간의 정적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자와의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 판결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울음과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아들은 제 옆에서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손주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겐 천국의 문이 열린 듯 벅찬 순간이었어요.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복도에서 손주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시 해볼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 얘기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와 아이 손을 붙잡고 대답했지요. 약속한다. 네가 원하는 만큼 들어주고 지켜보마. 이제는 정말 진짜 가족이 되자꾸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줄기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들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진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빚진 걸 갚아야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래, 이 아이를 다시 웃게 만드는 게 내 남은 삶의 전부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2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우리 집은 참 묘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눈물과 분노, 절망이 넘쳐 흘렀는데 오늘은 조심스러운 희망이 깃들더군요. 손주는 방에 들어가긴 했지만 문을 닫지 않았죠. 예전 같으면 문을 쾅 닫아 걸고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 그날은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저한테는 한 줄기 구원의 신호처럼 보였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일부러 아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고등어를 노릇노릇 구웠죠. 손주가 어릴 적 할머니 이거 먹으면 힘이 불끈 난다고 말하며 해맑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숟가락을 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얘야, 밥 먹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런데 이윽고 아이가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같이 먹을게요.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숟가락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렸고 아들은 옆에서 제 등을 두드리며 웃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아이가 계란말이를 집어들더니 조용히 말했죠. 옛날에 이거 먹으면서 할머니한테 칭찬받고 싶었는데 늘 잔소리만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얘야,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런 줄 몰랐지. 할미가 미안하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아이는 한참 말이 없더니 괜찮아요. 이제라도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먼저 다가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더군요. 할머니, 근데 나도 잘못한 거 많았어요. 할머니 속 썩이고 욕도 하고 괴롭히려 들었던 거 다 기억나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지만 동시에 기적 같은 순간이라 생각했어요. 됐다. 다 지난 일이다. 우리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자 하고 속삭였지요. 며칠 후 상담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함께 둥글게 앉아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아이는 팔짱을 끼고 눈을 돌렸고 저는 괜히 눈물이 나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상담사가 이렇게 묻더군요. 할머니는 손주에게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했죠. 사랑한다. 그것뿐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욕심이었는지 몰랐다.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도와주마. 그 말을 듣자 손주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지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할머니 사랑해요. 진짜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꼭 할머니가 나를 더 올가맬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고 화내고 도망치려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상담실 공기가 바뀌었죠. 아들은 울먹이며 아이 손을 잡았고 저도 손주 손등에 제 손을 얹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이 손을 포개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다시 웃음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흘러 손주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학교에도 성실히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을 되찾았죠. 어느 날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나 커서 사회복지사 하고 싶어요. 나 같은 아이들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길이라면 할미가 끝까지 응원하마.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 네 웃음 하나가 전부다. 하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젊은 시절 제 남편이 나타났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여보, 잘했다. 이제 됐다. 아이도 살고 당신도 살았다. 그 말에 눈물이 나며 깨어났는데 그때 제 마음은 정말 가벼웠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 예전처럼 힘차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한때는 내 인생은 실패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며 스스로를 원망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사랑을 배웠고 배신이 있었기에 용서를 알았으며 절망 끝에서 희망이 더 빛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손주와 함께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제 남은 생은 충분히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 늦기 전에 꼭 하세요.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후회로 남습니다. 상처 입은 관계라도 대화로 풀면 기적처럼 회복될 수 있더군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손주와 함께 학교 가는 길을 걷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느끼는 천이 제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 되었지요. 그리고 속으로 늘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이와 함께 웃자. 그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다.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고발하고 상처 주던 관계였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고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때로는 아프게 다가오지만 끝내는 우리를 살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라는 걸요.